네, 전직 부자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특혜 논란으로 공방이 뜨겁네요. 최영호 비서관. 예. 뭐 사실 이 문제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작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이 나왔어요. 그때 뭐 육군에서 병으로 복무 중인 아들 휴가 미복귀를 직접 전화로 무마했다 정도로 이제 막 알았고,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몰랐고,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2017년 6월 5일에서 14일까지 해서 1차 병가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무릎 수술해서 3일 입원을 했던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일에서 23일까지 이제 이것도 좀 적법하게 보여요. 2차 병가를 연장을 해요. 10일 연장을 하죠. 네. 그 다음 이제 23일에 복귀하지 않고 당시 24일부터 이제 27일까지 4일 개인 연가를 사용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했던 거는 지금 무슨 그 현모 병장이 당직을 섰던 당직 사병을 했던 현모 병장이 23일까지가 금요일이거든요. 네. 금요일이었고 25일 날 이제 본인이 당직 사병 쓰면서 전화해 보니까 왜 안 오냐고 전화해 보니까 너 지금 휴가 끝났는데 왜 안 오냐 했더니 이제 집이라고. 집이다 이렇게 해서 뭔지 몰랐는데 그 개인 연가도 처리가 되더라 하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죠. 네. 예, 근데 그냥 꼼꼼히 따져 보면은 제가 좀 관련 내용을 보면은 재밌는 거는 여기서 추미애 장관 측도 사실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21일 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해요. 끝나기 네. 전에 2차 병가 끝나기 전에 병가 연장이 되느냐 확인했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지원 반장은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했으면 그 위에 조치를 아마 취했을 거 아니에요. 취했으니까 복귀를 안 했겠죠. 그 뒤에. 그래서 제 생각엔 국회의원 그때 여당 당대표죠. 당대표가 네. 전화를 했는데 조치가 안 취해졌을까요? 취해졌겠죠. 아마 연가가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아마 근데 휴가 발령장 휴가 그 관련 기록도 25일 날 생성이 됐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24일 날 하루가 비는 거죠. 23일에서 24일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니까 따져 보면은 저기 지금 뭐 추미애 측이나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현병장 측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측이나 사실관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동일하다고 보여져요.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걸 어떻게 문제인 해석할 거지. 거냐?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최영호 비서관이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고상진 부장관. 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예. 사실상이 지금 정치적 한 이슈가 됐어요. 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금 지켜내기 위해서 살 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슨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그것도 몇 년이 지난 문제고 또 여기에서 어떤 특혜가 있는지는 아직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력이 소모되어야 한다라는 이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큰 정치인답게 본인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크게 비화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대응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감정법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걸 건드린 측면들이 사태를 더욱더 있습니다. 복잡하게 끌은 것 같다. 작년에 네. 우리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국민 어떤 정서와 좀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공교롭게 법조인들 출신이에요. 이분들은 사실 우리 요 앞에 최영호 변호사 계시지만 법조인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따지거든요. 네. 하지만 국민 정서나 국민 이 감정법에서는 그런 유무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선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해결 방법들을 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영호 비서관도 뭐 같은 의견이세요? 이 추미애 장관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빠르게 좀 발빠르게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별 문제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비근한 예가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이거든요. 정유라의 학사 문제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정유라의 학사 문제는 관련자들 다 처벌을 받았고 우병우 그때 운전병 그 코너링이 좋아서 운전병이 됐다는 그 부분은 처벌은 안 받았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 제가 이걸 좀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저 군 생활을 육군 그냥 보병부대에서 그냥 그 보병 사단에 이렇게 있었는데 병가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갔어. 도대체 병가가 뭘까? 네. 아무리 생각해도 사병이 병가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저 때는 아마 제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제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제죠. 사제 일종의 그 민간 의료병원을 이용할 때는 못해요. 다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지 어떻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요. 네. 그때 개인 휴가 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필요한 조치를 받았고요. 그런 게 이해하기 어렵다. 예, 그런 게 사실 좀 네. 병가가 도대체 뭐였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때 당시엔 병가라는 거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병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병가 자체에 대해서 사실 병가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지금 20대 층에서 봤을 때 저도 꼰대고 나이 든 세대인 건데 네. 지금 너 뭔 소리냐 요새는 군대가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가 자체도 제가 제도 자체를 보니까 최근까지 작년 재작년 뉴스에 병가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 나오냐면 네. 연예인들 병가 혜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20일씩 알겠습니다. 병가 네. 혜택을 누리는 게 이게 일반 사병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그리고 보좌관이 21일 날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연가를 줬을 것 같아. 20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전화로 병가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원 반장이 안 된다. 그 상급자가 지원을 안 된다고 했던 거를 전화 통화로 지금 된다고 한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 탈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가 누가 다 일반 사병 자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별거 없을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적인 별거 네. 없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보기에서 되게 부적절한 것 같다. 자성하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거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저와 제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나 추미애 의원 측에서는 이게 충분한 그러니까 수술을 할 정도로 아픈 게 분명한 사실이었고 뭐 관련한 내용들이 근거가 있다.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일보가 또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때 당시 담당 부대장이 뭐 병가와 관련해서 외압이 없었다. 정상 처리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와요. 이게 엇갈리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좀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좀 이런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두 분 모신 김에 이 질문 사실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두 분. 예. 그런 것까지 취급합니까? 할 수 있죠. 아, 할 수 합니까? 있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본인은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보좌관이 알아서 그렇게 전화할 리는 거의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소하게 추 장관께서 통 크게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네. 자꾸 이 좀 지역적인 문제들 가지고 말꼬리 잡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 짜증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보좌관이 추 장관의 이제 뭐 지시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21일 날 거기에다가 뭐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의했다면 그 민주당 표현은 그래요. 문의했다. 그 문의를 했다면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건 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그 민원인 한 사람으로서 문의할 수 있죠. 충분히. 그건 문의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다? 이제 이게 네. 어렵다라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이제 뭐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했다라면 이제 거기에서는 외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네, 그럼요. 문제가 예, 된다. 예.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군 규정하고 이제 카투사 규정에서 아니 안 섞여 있어요. 네. 국군 규정. 아니. 카투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미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경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명확히 좀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이 문제는 정리를 좀 하고요.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스타항공 지금 정리해고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이 32평 아파트 한 채가 전부 다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재산 신고가 200억 원이 넘는데 갑자기 아파트 한 채다. 최영호 비서관. 예, 예. 네. 이 뉴스 어떻게 저 보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이상직 의원 재산에는 원래 이스타항공 주식이 없었어요. 지금 2020년 8월달 재산 신고에 처음 드러나요.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스타홀딩스 주식 평가를 3천만 원으로 신고를 하죠. 3천만 원으로 신고해서 그 장남 2천만 원, 장녀 2천만 원 해가지고 3천만 원 신고했다가 이제 이번에 8월달 말 많잖아요. 뭐 조수진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이나 뭐 잘못 신고했네 만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네. 지금 그 증가액 중에 뭐 큰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상직 의원이죠. 이번에 160억이 증가하죠. 여기서 이제 이스타홀딩스 주가를 이제 그렇게 160억으로 반영을 해서 아니 190 잠깐만. 네. 예, 168억으로 신고해서 올린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상직 의원 자체는 지금 그 주식을 빼면 내가 대부분 재산은 지금 30억짜리 아파트 하나다. 아니 40억 되는데 아파트가 30억이니까 그 아파트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시점을 한두 달 정도 돌려보시면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자기 주식 헌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이 주식 자체는 헌납했다라고 할 텐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가 그때 제주항공이 이 이스타항공에 100억을 빌려주면서 이스타항공 저 사실 이건 확인해 봐야 돼요. 개인인지 네. 주주인지 항공인지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억을 빌려주면서 근질권을 또 설정을 해. 이게 뉴스에 다 나오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주항공이 그랬죠. 이건 근질권 설정돼 있으니까 처분 못한다. 어떻게 네가 헌납을 하냐 맘대로.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상직 의원 개인께서는 지금 다 내가 헌납한 재산이니까 그거 다 없는 거고 지금 집 한 채가 내 재산 전부예요라고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헌납도 해결이 안 됐고 이 가치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대단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일단 정리를 좀 해봤고요. 구상진 보좌관. 근데 사실 이상직 의원과 관련한 문제에서 앞서 이제 곽상도 의원은 윗선 민주당 내 청와대 뭐 이쪽에 윗선의 비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 안에서조차 이상직 의원의 처신 문제가 최근에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딱히 지금 이상직 의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는 없죠. 지금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했던 그런 행태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것을 윤리위원회 회부를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져야지만 이제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직 의원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 짚어볼게요. 최영호 비서관께.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것도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기소 자체가 아직 그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근데 10월 얼마 안 남았죠. 6개월이니까 네. 10월이죠. 다음 달 중순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검찰이 지금-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까요? 지금 네. 지금 뭐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선거법만 네. 놓고 보면은 그 선거 전에 중진공에서 선물을 돌린 거 있어요. 아마 네. CBS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선물 돌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선 당시에 그 중복 투표 독려를 했어요. 이게 이제 경선 방해에 해당돼서 선거법 위반이 2개가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재산 신고 가지고 이 선거법은 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지금 아마 수사 중일 거고 그 외에 이제 이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뭐 배임이든 불법 증여든 뭐 이런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것도 좀 무마도 시키고 털고 가는 건데. 그러긴 힘들다. 근데 이제 네. 또 재밌는 거는 지금 가장 실세라고 평가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동기예요. 전주구 동기해가지고 네. 예전부터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와서 동기라고.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진짜 시한폭탄인 거는 이상직 의원이 불기소가 되는 게 더 시한폭탄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장관 아들 문제든 이상직 의원 문제든 또 여기에다가 공공의대 또 통신비 문제까지
좀 이런 일련의 그러니까 논란에서 보면 또 논란이 터져 나오고 계속 이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청와대 보좌진의 책임론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고상진 보좌관. 보좌진의 책임론이라기보다 모든 책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있는 거긴 하죠.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스태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통신비 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기본료를 인하해서 그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리겠다.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1인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거 물론 가계부담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신업체로 말하자면 이제 배를 불려주는 거 아니냐. 과연 통신업체로 대변되는 우리 대기업들이 국민 고통을 지금 어떻게 지금 나누고 있느냐, 네. 동참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강력하게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 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제 보좌진들 그쪽에 아무래도 핵심은 노영민 비서실장일 네. 텐데 노영민 실장이 직원을 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알고 계시겠어요? 노영민 실장이 네. 원래 그 시인 출신이에요. 그분이 이 시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렇게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과거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두 분이 격이 없이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다라고 그래서 비서실장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동의를 하고 또 지지를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그 청와대라는 구조 자체가 격이 없는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영호 비서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청와대의 비서실의 안이함이나 순진함 뭐 이런 걸 보여준다 뭐 이런 지적들도 한간에는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보좌진의 역할.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네. 사실 추미애 장관 것만 해도 사실 드는 생각은 좀 그릇된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잘못 누가 봐도 사실은 이게 군대가 되게 부조리한 데예요. 제 기억으로는 기무대 중령이 이모부인 분이 있었어요. 사병 중에 그 중령이 오시면은 포상 누가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군대가 그런 곳이었고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권력 작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대응하는 게 뭐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 아니면 언론에서 뭐 우리를 근거 없이 모함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제 생각에는 청와대까지 동일한 지금 시선일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념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그릇된 도덕관념을 가지고 본인들은 굉장히 숭고하고 지고지선하며 남들이 공격하는 건 네가 잘못했네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네. 이 문제도 만약에 잘못했는데 뭐 이 정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냐라고 했으면 끄덕거렸을 것 같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곳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네. 이제 마무리 시각을 다르게 이제 해주시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은 청와대 대통령실은 그림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빛은 대통령이 비추도록 하고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시는데 청와대 참모들까지도 자기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건 무사한 일이고 복지부동이에요. 네. 대통령이 욕을 먹지 않으면 대통령 실장이라도 욕을 먹는 그런 역할을 자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공정을 말하던 정부 여당의 도덕적 감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적폐청산만 앞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뼈아픈 지적이신 것 같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이었어요.